안녕하세요, 단밤이에요.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여러분들께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들 들려드리려고 해요. 옛날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숙면에 빠지는 것 같아서 저도 자주 듣게 되는데요. 오늘도 제가 재미있게 읽어드릴 테니 제 목소리 들으시면서 달달한 밤 보내시길 바랄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꼭 해주실 거죠? 꼬리가 얼어붙은 호랑이. 몹시 추운 한겨울이었습니다. 아이고 배고파라. 어흥. 호랑이 한 마리가 어슬렁어슬렁 산속에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굶주린 배를 채워줄 먹이를 찾으려고요. 쫄깃쫄깃한 노루 고기 맛 좀 보면 얼마나 좋을까? 통통한 멧돼지 고기라면 더 좋을 텐데. 호랑이는 입맛을 다시며 주위를 열심히 두리번거렸습니다. 하지만 추운 겨울이라 노루나 멧돼지는커녕 들쥐 한 마리도 볼 수가 없었답니다. 호랑이는 종일 산속을 헤매고 다녔지만 개미 한 마리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기운이 없어서 그만 개울가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에고, 배고파 죽겠네. 물이라도 마시고 배를 채워야지. 호랑이가 졸졸졸 흐르는 개울물을 막 마시려는 참이었습니다. 부스럭부스럭 수풀이 흔들렸습니다. 곧 작고 하얀 토끼가 불쑥 나타나 개울가로 깡충깡충 뛰어왔습니다. 토끼도 마침 목이 말라 물을 마시러 나온 거예요. 토끼를 본 호랑이는 두 눈이 번뜩거렸습니다. 어흥, 토끼 요놈, 잘 만났다. 아이고 깜짝이야. 놀란 토끼는 두 귀가 쫑긋해지고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토끼는 재빠르게 두 눈을 요리조리 굴리며 도망갈 길을 찾아보았습니다. 하지만 호랑이보다 빨리 도망칠 수는 없었답니다. 요놈, 오늘은 내가 내 밥이 되어야겠구나. 어흥. 호랑이는 토끼를 한 입에 삼킬 듯 커다란 입을 쩍 벌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들바들 떨며 살려달라고 싹싹 빌어야 되는 토끼가 생글생글 웃으며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산속의 왕인 호랑이님께서 겨우 저 같은 토끼 한 마리를 잡수신다고 배가 부르시겠어요? 저 하나 죽어 호랑이님의 줄인 배를 채울 수 있다면 기꺼이 죽지요. 하지만 조금만 머리를 쓰면 맛있는 물고기를 배가 터지도록 먹을 수 있을 텐데 그 방법을 알려드리지 못하고 죽는 것이 아쉬울 뿐입니다. 호랑이는 귀가 솔깃했습니다. 맛있는 물고기를 배가 터지도록 먹을 수가 있다고? 그게 정말이냐? 그럼요. 개울을 따라 내려가다 보면 작은 강이 나오지요. 그렇지. 그 강엔 싱싱한 물고기들이 얼마나 많이 산다고요. 그 물고기들만 잡으면 호랑이님은 겨우내 먹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거예요. 호랑이는 토끼 말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토끼야, 그럼 어떤 방법으로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느냐? 제게 좋은 방법이 있으니 저만 따라오세요. 토끼는 호랑이보다 앞서 강으로 내려갔습니다. 호랑이는 토끼의 뒤를 어슬렁어슬렁 따라갔습니다. 이윽고 강가에 이르니 강물은 꽁꽁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토끼는 돌멩이로 얼음을 깨뜨려 구멍을 냈습니다. 호랑이님, 물속에는 고기들이 아주 많이 있어요. 꼬리를 이 구멍에 넣으세요. 그럼 낚시를 할 때처럼 물고기들이 꼬리에 달라붙을 거예요. 그럼 그때 꼬리를 얼른 들어 올리기만 하면 물고기들이 주르르 달려 나오겠지요. 옳거니? 호랑이는 토끼의 말대로 냉큼 꼬리를 찬 강물 속에 집어넣었답니다. 호랑이님, 그럼 저는 강물 위쪽으로 가서 물고기들을 이쪽으로 몰아올게요. 호랑이님은 그저 여기 앉아만 계세요. 호랑이가 꼬리를 얼음 구멍에 넣자 토끼는 강 위쪽으로 깡충깡충 뛰어갔습니다. 호랑이는 물고기를 배불리 먹을 생각에 해가 지는 줄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물고기는 잡히지 않았고 토끼도 돌아오지 않았지요. 그럼 호랑이는 어떻게 되었냐고요? 꼬리는 꽁꽁 얼어버렸고 꼼짝달싹 못하게 된 호랑이는 그제야 토끼에게 속은 줄을 알았답니다. 다자구 할머니. 옛날 경상북도 중명 고개에는 무서운 산적들이 많았습니다. 산적들은 매번 마을을 공격해서 재물을 빼앗아가고 사람들을 잡아갔지요. 하지만 워낙 사나운 산적들이라 나라에서도 어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못된 산적들을 잡을 수 있을까? 고을 원님은 산적 때문에 고민이 이만저만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산적 소굴이 어디인지도 모르니 잡으러 가지도 못하고 있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낯선 할머니가 원님을 찾아왔습니다. 할머니는 대뜸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산적의 소굴로 가서 안을 살피고 신호를 보낼 테니 그때 관군을 이끌고 산적의 소굴로 공격해 오십시오. 늙은 할머니가 혼자서 산적 소굴로 가겠다니 원님은 벌쩍 뛰었습니다. 그건 안 될 말이오. 젊은이들도 맥을 못 추는 산적들을 노인께서 어떻게 상대하겠단 말이오. 걱정 마세요. 저는 이제 살 만큼 살았답니다. 마지막으로 고을 사람들을 위해 좋은 일을 할 수만 있다면 행복할 것입니다. 원님은 거듭 말려보았지만 할머니의 뜻이 워낙 굳어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결국 원님은 할머니를 산으로 보낼 수밖에 없었지요. 산으로 올라간 할머니는 두리번 주위를 살핀 뒤 냅다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다 자구야, 더 자구야. 할머니의 고함 소리가 산속으로 울려 퍼지자 놀란 산적들이 뛰쳐나왔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냐? 저 노인네는 대체 뭘 하는 거냐?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소리를 질러대는 게냐? 당장 죽고 싶으냐? 산적들은 할머니를 향해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그러나 할머니는 산적들을 전혀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훌쩍훌쩍 눈물을 흘리며 푸념까지 늘어놓았습니다. 제겐 다자구와 더자구라는 두 아들이 있지요. 그런데 이놈들이 둘 다 집을 떠나 돌아오지 않지 뭡니까? 그리하여 제가 이렇게 두 아들을 찾아 온 나라를 헤매는 중이랍니다. 그 얘기를 듣고 험악한 산적들도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어미가 자식을 찾아 헤맨다고 하니 가슴이 아팠던 거지요. 그래서 산적들은 할머니를 소굴로 데리고 갔습니다. 거기서 자신들의 살림을 맡아 하면서 두 아들을 찾으라고요. 계획대로 산적 소굴을 알아낸 할머니는 그날 밤 산적들에게 맛있는 저녁을 차려주고 독한 술을 잔뜩 대접했습니다. 이 늙은이를 이렇게 거두어주니 고마워서 준비한 선물이요. 많이들 드시오. 할머니는 술잔마다 그득그득 술을 따라 주었답니다. 얼마 뒤 산적들은 술에 취해 하나둘 골아 떨어졌지요. 그러자 할머니는 마을 쪽을 향해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더 자구야, 더 자구야. 할머니의 고함 소리를 들은 산적들은 모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노인네가 아들 생각이 간절한가 보구나. 밤이 깊어졌습니다. 술 취한 산적들이 모두 깊은 잠에 빠져든 것을 보고 할머니는 이번에 이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다 자구야, 다 자구야. 잠결에 고함 소리를 들은 산적들은 또 할머니가 아들을 부르려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다 자구야 라고 소리쳤더니 갑자기 관군들이 우르르 몰려와 산적의 소굴을 둘러쌌습니다. 사실 더자구와 다자구는 할머니와 관군 사이에 암호였답니다. 더자구는 아직 산적이 덜 잠들었다는 뜻이고 다자구는 산적들이 모두 잠들었다는 뜻이었지요. 할머니의 재치와 꾀로 관군들은 산적을 모두 잡을 수 있었고 그 뒤 마을 사람들은 산적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었답니다. 토끼에게 속은 호랑이. 옛날 옛적 산속에 늙은 호랑이 한 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젊었을 땐 산 짐승들을 호령하며 산속을 주름잡았지만 이젠 늙고 병들어 사냥을 하기도 힘들었지요. 기운도 없고 눈도 잘 안 보이니 큰일이구나. 토끼라도 한 마리 지나간다면 배를 채울 수 있을 텐데.
호랑이가 한창 굶주린 배를 움켜잡으며 푸념을 늘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정말 토끼 한 마리가 호랑이 앞으로 깡충깡충 뛰어가고 있었습니다. 호랑이를 보지 못하고 흥얼흥얼 노래까지 부르면서 말이에요. 토끼 요놈 잘 만났다. 어흥. 호랑이는 입맛을 다시며 토끼에게 달려들었지요. 깜짝 놀란 토끼는 바들바들 떨었습니다. 이제 꼼짝없이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니 까무러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토끼는 정신을 차리려고 애썼습니다.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하잖아. 좋은 방법이 있을 거야. 올 거니? 마침 옆에 있는 돌멩이를 보고 토끼는 두 눈을 반짝거렸습니다. 호랑이를 따돌릴 좋은 방법을 생각해낸 것이지요. 호랑이님, 저를 잡아먹기 전에 제 이야기를 좀 들어보세요. 토끼는 생글생글 미소까지 지으며 호랑이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호랑이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동안 꾀쟁이 토끼에게 여러 번 속아보았기 때문입니다. 요 녀석 또 꾀를 부리는군. 어림없지. 이번엔 절대 안 속아. 호랑이는 다짐을 하며 소리쳤습니다. 이놈, 내 놈의 잔꾀엔 이젠 안 넘어간다. 어흥. 잔꾀라니요. 전 그저 호랑이님께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을 맛보게 해드리려고 하는 마음에서 나온 말씀이었습니다. 뭐?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이라고? 그게 도대체 뭐냐? 토끼의 말에 호랑이는 또 다시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혹시 찰떡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찰떡이라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호랑이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토끼의 말을 듣고 보니 언젠가 찰떡이란 걸 들어본 것 같았습니다. 잠깐만 계셔보세요. 제가 저기 냇가에 찰떡을 숨겨두었거든요. 얼른 가져올게요. 토끼는 황급히 근처 냇가로 가서 반들반들한 돌멩이들을 잔뜩 주워 들고 왔습니다. 이게 찰떡이라는 것이냐? 그거 참 맛있게 생겼구나. 어디 하나 먹어볼까? 배고픈 호랑이는 급히 돌멩이 하나를 집어들더니 금방이라도 삼켜버릴 듯 입을 벌렸습니다. 아이고 호랑이님, 찰떡은 불에 구워 먹어야 맛있답니다. 제가 구워드릴 터이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호랑이는 이왕이면 맛있는 떡을 먹고 싶었습니다. 그래 토끼야. 한번 맛있게 찰떡을 구워보렴. 토끼는 냉큼 나무를 주워다가 불을 지피고 그 위에 돌멩이를 올려놓았습니다. 돌멩이들이 발갛게 달아오르자 정말 맛있는 떡처럼 보였습니다. 이제 다 구워졌느냐? 예, 하지만 구운 찰떡은 꿀을 발라 먹어야 제 맛이 납니다. 제가 마을로 가서 달콤한 꿀을 얻어올 테니 잠깐만 기다리세요.
토끼는 마을 쪽으로 껑충껑충 뛰어가며 소리쳤습니다. 절대로 그냥 드시면 안 됩니다. 꿀을 가져올 때까지 기다리세요. 하지만 먹지 말라고 하면 더 먹고 싶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꼴깍 꼴깍. 호랑이는 입에 군침이 돌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에라 모르겠다. 호랑이는 얼른 떡 하나를 집어 꿀꺽 삼켰습니다. 아이고 뜨거워. 호랑이 살려. 벌겋게 달아오른 돌멩이를 삼켜버렸으니 호랑이는 어찌 됐을까요? 호랑이 뱃속은 뜨거운 돌멩이에 홀라당 데워버렸고 호랑이는 몇 날이나 끙끙 앓으면서 지냈답니다. 돌로 만든 배. 옛날 어진 임금님이 한 분 있었습니다. 백성과 나라만 생각하는 훌륭한 임금님이었답니다. 그런데 임금님께 큰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얼마 전 임금님이 중국의 왕과 지혜를 겨루기로 했습니다. 중국 왕이 먼저 문제를 내기로 했는데 중국에서 보내온 문제는 세상 누구도 풀 수 없는 것이었거든요. 그 문제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튼튼한 배를 만들어 주시오. 나무 배는 쉽게 썩고 부서지니 돌로 만든 배를 만들어서 보내주시오. 하지만 돌로 만든 배는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설령 만들더라도 무거운 돌 배를 바다에 띄웠다가는 금방 가라앉을 테고요. 이를 어쩌면 좋을꼬? 이 문제를 풀지 못하면 내가 중국 왕에게 지는 꼴이니 큰일이구나. 임금님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신하들과 함께 며칠 낮, 며칠 밤을 생각해 보았지만 뾰족한 방법을 찾을 수가 없었지요. 그렇다고 중국 왕에게 지혜 겨루기를 없었던 걸로 하자고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용기 없고 어리석은 나라라는 말을 듣게 될 것이 분명했으니까요. 임금님이 큰 고민에 빠지셨다는군. 나라에 큰 걱정이 생겼어. 자칫하면 우리나라가 어리석은 나라가 될 판이야. 백성들도 고민이 이만저만 아니었답니다. 누군가 이 문제를 풀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모두들 이렇게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어린 소년이 대궐로 임금님을 찾아왔습니다. 똑똑해 보이는 이 소년은 자신이 나라의 걱정을 해결할 수 있다며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래, 내가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것이 사실이냐? 물론입니다. 그건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소녀는 자신만만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쉽다고? 돌로 배를 만들어 바다에 띄우는 일이 어찌 쉽단 말이냐?
임금님이 묻자 소녀는 배짱 두둑하게 말했습니다. 어차피 그 문제는 지혜를 겨루기 위해 보낸 문제가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도 지혜로 풀면 되는 것이지요. 소년의 말에 임금님은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럼 어서 문제의 답을 말해보아라. 어떻게 하면 돌배를 만들 수 있겠느냐? 저는 돌배를 만들 방법은 모릅니다. 하지만 돌배를 만들지 않아도 되는 방법은 알고 있습니다. 돌배를 만들지 않아도 될 방법이라. 그것이 무엇이냐? 중국의 왕에게 이렇게 답장을 써서 보내시면 됩니다. 이미 돌배는 만들어 놓았으나 돌배를 끌고 갈 밧줄이 없다. 돌배는 워낙 무거워 보통 밧줄로는 바닥까지 끌고 갈 수가 없다. 그렇다고 무거운 밧줄로 끌고 가려면 밧줄 무게 때문에 돌배를 움직이기 힘들 것이다. 그러니 가볍고 튼튼한 모래 밧줄을 만들어서 보내라. 소년이 말하자 임금님은 감탄했습니다. 오호라, 아무리 뛰어난 재주를 가진 사람이라도 모래 밧줄은 만들 수가 없으니 중국의 왕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겠구나. 우리는 그냥 중국에서 모래 밧줄이 오기만을 기다리면 될 것이고. 임금님은 당장 중국에 답장을 써서 보내도록 했습니다. 물론 소년의 말대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오랜 세월이 흐르도록 중국에서는 모래 밧줄을 보내오지 못했답니다. 결국 소년의 지혜가 나라를 구한 것입니다. 힘센 농부. 옛날 한 마을에 힘이 센 농부가 살았습니다. 얼마나 힘이 센지 이웃 마을까지 자자하게 소문이 날 정도였지요. 아니 글쎄, 소도 번쩍번쩍 들어올린다지 뭐야. 얼마나 힘이 센지 큰 산도 거뜬히 들어올린다잖소. 힘으론 나라 안에서 농부를 당할 자가 없을 게야. 사람들은 농부를 존경스러운 눈으로 우러러보곤 했습니다. 그러자 농부는 우쭐한 마음이 생겼지요. 내가 언제까지나 이런 시골에서 살 수는 없지. 한양으로 가서 내 힘을 인정받아야겠다. 결국 농부는 고향을 떠나 한양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한창 한양을 향해 꼬불꼬불 산길을 걸어가던 농부가 잠깐 나무 밑에서 쉬고 있을 때였습니다. 멀리서 말을 탄 선비가 하인과 함께 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보아하니 한양으로 가시는 분들이구려. 같은 길을 갈 듯하니 여기서 쉬고 함께 갑시다. 혼자 가는 길이 쓸쓸하던 농부는 선비와 하인이 몹시 반가웠습니다. 그럽시다. 우리도 마침 한양으로 가는 길이라오. 선비는 말에서 내려
농부 곁으로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우르르 난데없이 도둑 무리가 나타났습니다. 이놈들, 가지고 있는 것을 몽땅 내놓아라. 아이고, 우린 가진 게 없습니다.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얼굴이 노래진 아이는 부들부들 떨면서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었지요. 하지만 농부는 겁먹기는커녕 눈을 부라리며 소리쳤습니다. 이놈들 다 덤벼라. 내가 상대하마. 농부는 곁에 선 나무를 쑥 뽑아들더니 마치 지팡이 휘두르듯 나무를 휘둘렀습니다. 아름드리 나무를 가뿐히 뽑아드는 것도 기막힌데 그것을 지팡이처럼 휘두르다니. 놀란 도둑들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요. 무서운 놈들이구나. 어서 도망가자. 도둑들은 걸음아 날 살려라 하며 숲속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아이고, 대단하시네요. 하인은 존경스러운 눈빛으로 농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우쭐해진 농부는 은근히 뽐내며 선비에게 말했습니다. 힘있는 사람이 약한 사람을 돕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요. 어흥, 선비님은 어디 다치신 데 없소? 참으로 고맙소이다. 그런데 만약 당신보다 힘센 도둑이 있었으면 어쩔 뻔하였소. 선비의 말에 농부는 기분이 나빠졌습니다. 무슨 소리요? 나보다 세상에 힘센 사람이 어디 있겠소? 정말 그럴까요? 선비는 빙그레 웃더니 옆에 있던 바위를 손으로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아, 세상에. 농부는 깜짝 놀랐습니다. 선비가 들어올린 바위는 아무나 들 수 없는 커다란 바위였거든요. 뭐, 그까지 바위쯤이야. 농부는 놀라지 않는 척하며 선비가 들었던 바위를 자기도 들어보려고 했습니다. 영차? 영차? 그러나 바위는 끄떡도 하지 않았습니다. 농부는 얼굴이 벌개지도록 힘을 써보았지만 소용이 없었지요. 농부 양반, 세상은 아주 넓고 힘센 사람도 많다오. 조금 전 도둑이 나타났을 때 내가 나서지 않은 것은 자칫 성급하게 덤볐다가 당신이나 하인이 다칠까봐 사정을 살피던 것이라오. 말을 마친 선비는 하인과 함께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내가 힘만 믿고 잘못된 생각을 했구나. 농부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 열심히 농사를 지었답니다. 자라와 토끼. 동해바다 깊은 곳엔 용왕님이 사는 용궁이 있답니다. 어느 날 용궁에 큰 일이 생겼습니다. 용왕님이 큰 병에 걸리고 말았거든요.
동해바다 물고기들이 용하다는 의사 물고기는 다 불러 모으고 좋다는 약은 다 써보았지만 용왕님의 병은 좀 채 낫질 않았습니다. 먼 나라에서 온 의사는 용왕님을 진찰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용왕님의 병은 육지에 사는 토끼의 간을 먹어야 나을 수 있답니다. 누가 토끼의 간을 내게 구해다 주겠느냐? 아무도 선뜻 나서지 못했습니다. 바다에 사는 물고기들이 어떻게 육지의 토끼를 용궁으로 데려올 수 있을까요? 제가 해보겠습니다. 평소 용왕님을 곁에서 모시던 자라가 나섰습니다. 누구보다도 용왕님의 병이 낫기를 바라던 신하였기 때문입니다. 자라는 곧 토끼를 잡기 위해 육지로 나갔습니다. 난생 처음 육지로 나온 자라는 어디서 어떻게 토끼를 찾을지 막막했습니다. 토끼란 놈은 두 귀가 쫑긋하고 진주처럼 동그란 두 눈이 빨갛다고 했지. 대체 그렇게 이상하게 생긴 놈을 어디서 찾지? 그런데 뜻밖의 운이 좋았습니다. 저기 멀리서 꼭 그렇게 생긴 것이 깡충깡충 뛰어오고 있었거든요. 먹이를 찾아 나온 하얀 토끼였습니다. 자라는 황급히 달려가 토끼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이고, 도선생 아니십니까? 제가 선생님을 얼마나 찾았다고요. 갑자기 자라가 나타나 절하자 토끼는 놀랐습니다. 하지만 절을 받으니 괜히 우쭐해졌습니다. 대체 누이신데 날 찾았단 말이오. 토끼는 거드름을 피우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동해바다 용궁에서 온 자라라고 하옵니다. 실은 토 선생님이 지혜롭고 똑똑하다는 소문을 들은 우리 용왕님께서 토 선생님을 모셔오라 하셨습니다. 토 선생님께 높은 벼슬을 주시고 싶다고요. 자라의 말을 들은 토끼는 귀가 솔깃했습니다. 그렇잖아도 평생 산속에서만 살다 보니 다른 세상에 대한 호기심이 많았던 터였습니다. 그래서 토끼는 당장 자라의 등에 업혀 아름다운 용궁으로 갔습니다. 그대가 육지에 사는 토끼인가? 내가 육지에 사는 토끼가 맞는가? 용왕이 물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실은 그대의 간이 내 병에 잘 듣는다 하여 이렇게 자라를 시켜 데려왔다. 나를 원망하지 말고 기꺼이 나를 위해 목숨을 바치도록 하라. 아이고, 꼼짝없이 죽게 생겼구나. 자라의 꾀에 속아 넘어가다니. 토끼는 분하고 무서웠지만 곧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용왕님, 이를 어찌합니까? 사실 토끼 간이 몸에 좋다는 소문 때문에 너도 나도 제 간을 빼앗으려고 했지요. 그래서 저는 간을 지키려고
보통 때는 간을 꺼내 아무도 몰래 숨겨둔답니다. 용왕님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간을 배 밖으로 꺼내 숨긴단 말이냐? 그렇습니다. 진작 자라가 제 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면 꺼내가지고 왔을 것을. 지금 당장 육지로 가서 간을 가지고 다시 올 테니 육지로 보내주십시오. 저야 간이 없어도 살 수 있으니 상관없답니다. 그럴듯한 토끼의 말에 용왕님은 물론 자라까지 속고 말았습니다. 자라는 토끼를 등에 태우고 다시 육지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하지만 육지에 닿자마자 토끼는 팔짝 뛰어 숲속으로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요런 바보야. 간을 떼어놓고 살 수 있는 동물이 어디 있느냐. 처음엔 내가 날 속였지만 이번엔 내 놈이 내게 속았지. 이렇게 자라를 약올리면서요. 멸치의 꿈. 동해바다에 사는 멸치가 하루는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멸치는 하늘로 붕 올라갔다가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주변에는 흰 구름이 뭉게뭉게 피어나더니 또 하늘에서는 하얀 눈이 펄펄 쏟아졌지요. 게다가 멸치의 몸은 추워졌다 더워졌다 하는 이상한 꿈이었습니다. 잠에서 깬 멸치는 도무지 이게 무슨 꿈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대체 누구에게 내 꿈을 풀이해 달라고 해야 하나? 멸치가 한참 걱정에 빠져 있을 때였습니다. 마침 멸치와 친하게 지내던 가자미가 찾아왔는데 멸치의 말을 듣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해바다에 사는 낙지 선생이 꿈풀이를 잘 한다고 하던데요. 가자미야, 잘 되었다. 그럼 내가 냉큼 서해로 가서 낙지 선생을 좀 모셔오너라. 멸치는 가자미에게 부탁했습니다. 먼 서해까지 갈 생각을 하면 눈앞이 컴컴했지만 가자미는 멸치의 부탁을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평소 존경하던 멸치 어르신의 부탁을 거절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가자미가 서해의 낙지 선생을 모셔온다는 소식은 금세 동해에 퍼졌습니다. 꿈풀이를 잘 하기로 소문난 낙지 선생을 보기 위해 멸치집에는 동해의 모든 물고기들이 몰려들었지요. 멸치 선생의 꿈은 낙지 선생의 꿈풀이가 시작되었습니다. 동해 물고기들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늘로 올라갔으니 용이 된다는 뜻입니다. 물고기들은 모두들 깜짝 놀랐습니다. 멸치가 용이 된다니. 그리고 땅에 떨어졌으니 이것은 용이 비를 내리기 위하여 내려온 것입니다. 용이라는 동물이 원래 구름을 타고 돌아다니다 보니 구름이 뭉게뭉게 피어난 것이지요. 낙지의 꿈풀이에 멸치는 우쭐해졌습니다. 앞으로 용이 될 생각을 하니 당장 하늘이라도 날아갈 듯했지요.
그럼 몸이 추워졌다, 더워졌다 한 것은 무슨 뜻인가요? 그것은 용이 되어 사계절을 소나기에 쥐고 마음대로 주무르게 된다는 뜻이지요. 꿈풀이를 끝낸 낙지는 존경스럽다는 듯 멸치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날부터 멸치는 거드름을 피우며 바닷속을 휘젓고 다녔습니다. 용이 될 몸이니 모든 물고기의 존경을 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멸치를 보는 다른 물고기들은 한이 꼬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멸치를 가장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은 가자미였습니다. 낙지 선생을 모시러 서해까지 다녀왔는데 멸치가 고마워하지도 않고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참다 못한 가자미는 물고기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멸치 어르신의 꿈은 죽음을 뜻하는 꿈입니다. 하늘에 올라가는 것은 낚싯바늘에 걸려 물 밖으로 나가는 것이고, 구름이 생긴 것은 멸치 어르신을 굽는 불에서 나는 연기지요. 또 소금을 훌훌 뿌려 구울 테니 흰 눈이 펄펄 내리는 것처럼 보인 것이고, 그러다 보니 멸치 어르신의 몸이 추워졌다, 더워졌다 하는 것이지요. 가자미가 말하자 물고기들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꿈풀이가 그럴듯했으니까요. 하지만 멸치는 우라가 치밀었습니다. 이런 고약한 놈! 화가 난 멸치는 가자미의 뺨을 힘껏 때렸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랄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어찌나 세게 얻어맞았던지 가자미의 눈이 한쪽으로 몰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가자미의 꼴을 보고 꼴뚜기는 너무 놀란 나머지 두 눈을 꽁무니에 감추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그 모습을 보고 웃어대던 새우는 너무 웃다가 그만 허리가 굽어지고 말았답니다. 춤추는 호랑이. 어느 마을에 피리 불기를 좋아하는 나무꾼이 살았습니다. 필릴리 필릴리. 어느 날 숲에서 피리를 불던 나무꾼은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부스럭 부스럭. 토끼가 부스럭거리는 줄로 생각했던 나무꾼은 그만 기겁을 하고 말았습니다. 커다란 호랑이가 입을 쩍 벌린 채 나무꾼을 매섭게 노려보고 있었거든요. 놀란 나무꾼은 커다란 나무 위로 허둥지둥 올라가서 하늘에 기도했습니다. 아이고 하느님, 제발 호랑이가 나무 위까지는 올라오지 못하게 해주세요. 나무꾼의 기도를 하늘이 들어준 걸까요? 정말 호랑이는 나무 위로 올라오지 못했습니다. 기어 오르다가는 미끄덩, 주르륵, 대굴대굴. 호랑이는 몇 번이고 안간힘을 썼지만 번번이 나무에서 미끄러지고 말았습니다. 한참 길을 쓰던 호랑이는 잃고 포기를 한 듯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습니다. 휴, 하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이제 그만 내려가 보자. 그러나 나무꾼이 막 나무를 내려가려던 그때였습니다. 어흥, 크르릉. 다시 호랑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번엔 한 마리도 아니고 여러 마리가 몰려왔습니다. 나무꾼은 덜덜 떨리는 다리를 간신히 진정시키며 더 높은 가지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큰일 났습니다. 호랑이들이 목마를 타기 시작하는 거예요. 호랑이 한 마리가 나무 밑에 붙어 서자 다른 호랑이가 그 위를 올라타고 그 위를 또 다른 호랑이가 올라타고 목말은 점점 높아졌습니다. 어이쿠, 이제 꼼짝없이 죽었구나. 나무꾼은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마지막 호랑이까지 목말을 타는 순간이면 나무꾼은 영락없이 호랑이 밥이 될 테니까요. 드디어 마지막 호랑이가 목말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호랑이는 사나운 발톱을 나무꾼 앞에 고추 세웠습니다. 어흥, 어흥. 그때 나무꾼은 주머니에 넣어둔 피리를 떠올렸습니다. 죽더라도 좋아하는 피리나 실컷 불어보고 죽자. 나무꾼은 재빨리 피리를 꺼내 불기 시작했습니다. 필릴리 필릴리. 나무꾼의 피리 소리는 숲속으로 퍼져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피리 소리는 어찌나 흥겹던지 나뭇가지들조차 덩실덩실 춤을 출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니 호랑이들이야 두말할 나위가 없었지요. 덩실덩실 호랑이들은 모두 피리 소리에 맞춰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흔들흔들 불안하게 흔들리던 호랑이들은 한꺼번에 와르르 굴러 떨어지고 말았답니다. 맨 위에 있던 호랑이는 떨어지며 바위에 부딪혀 죽고 또 한 마리는 구르다가 큰 나무에 부딪혀 다리가 부러지고 또 한 마리는 허리가 부러졌습니다. 간신히 위기를 모면한 호랑이들마저도 덩실덩실 춤을 추느라 정신이 없었답니다. 필릴리 필릴리 덩실덩실 더덩실 피리 소리와 호랑이들의 춤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럼 나무꾼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사이 나무꾼은 슬금슬금 나무에서 내려왔고 또 슬금슬금 뒷걸음을 치면서 도망을 쳤답니다. 도깨비 씨름. 기분 좋다. 세상이 다 내 거 같구나. 비틀비틀 건들건들 술에 흠뻑 취한 할아버지가 고개를 넘어오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고개 너머에 사는 친구의 환갑잔치에 다녀오는 길입니다. 친구들과 거나하게 술을 마신 뒤라 기분이 몹시 좋았지요. 얼씨구 절씨구 지화자 좋다. 콧노래까지 흥얼대며 걷다 보니 문득 낮에 친구가 했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저 고개에서
밤이면 도깨비가 나온다네. 집에 갈 땐 조심하구려. 순간 할아버지는 머리카락이 쭈뼛 서는 듯 했습니다.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겁쟁이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서움을 떨치려고 오히려 어깨를 쫙 펴고 배를 쑥 내밀며 당당히 걸어갔지요. 도깨비야, 어디 한번 나와봐라. 그럼 내가 씨름이라도 한 판 해주마. 할아버지가 막 내리막길을 내려올 때였습니다. 으흐흐흐. 어디선가 도깨비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아버지는 다리가 덜덜 떨렸지만 무서움을 떨치려고 오히려 큰 소리를 탕탕 쳤습니다. 도깨비 이놈, 어서 모습을 내보여라. 그러자 저만치에서 시커먼 그림자가 흔들렸습니다. 도깨비가 틀림없었습니다. 보통 때 같으면 도망을 쳤겠지만 할아버지는 술에 취하고 보니 없던 용기도 생기는 것 같았습니다. 좋다. 나하고 씨름이나 한판 붙어보자. 할아버지는 도깨비에게 성큼성큼 다가갔습니다. 도깨비는 이리저리 몸을 흔들며 씨름할 준비를 하는 듯 했지요. 자, 먼저 덤벼라. 할아버지는 배짱 두둑하게 큰 소리를 쳐댔지요. 그러자 도깨비가 할아버지를 향해 한쪽 팔을 휘둘렀습니다. 오호, 요놈 봐라. 나를 넘어뜨리려는 속셈이구나. 어림없지. 할아버지는 재빠르게 몸을 피하며 도깨비를 꽉 붙잡았습니다. 정말 한판 씨름을 벌여볼 참입니다. 으라차차. 할아버지는 있는 힘을 다해 도깨비의 허리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냅다 바닥에 던져버렸지요. 도깨비는 그만 홀라당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놈, 이젠 내 실력을 알았겠지? 다시는 내 놈이 꼼짝 못하도록 내가 혼을 내주마. 할아버지는 쓰러진 도깨비를 끌어다가 나무에 꽁꽁 묶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기분 좋게 고개를 넘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정말 영감이 도깨비와 씨름을 했단 말이오. 지난밤 이야기를 들은 할머니는 할아버지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고개에 가보면 알지. 내가 지난밤에 도깨비 놈을 나무에 꽁꽁 묶어두었거든. 할아버지는 할머니를 데리고 고개로 갔습니다. 그런데 도깨비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나무에 꽁꽁 묶인 것은 도깨비가 아니라 기다란 빗자루였습니다. 아니, 밤새 빗자루와 씨름을 하신 거요? 할머니는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뒷머리를 긁적이며 생각했습니다. 에이, 앞으로는 빗자루와 도깨비도 뭘 알아볼 만큼 많이 마시진 말아야지. 꼬리가 얼어붙은 호랑이. 몹시 추운 한겨울이었습니다. 아이고 배고파라. 어흥,
호랑이 한 마리가 어슬렁어슬렁 산속에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굶주린 배를 채워줄 먹이를 찾으려고요. 쫄깃쫄깃한 노루 고기 맛 좀 보면 얼마나 좋을까? 통통한 멧돼지 고기라면 더 좋을 텐데. 호랑이는 입맛을 다시며 주위를 열심히 두리번거렸습니다. 하지만 추운 겨울이라 노루나 멧돼지는커녕 들쥐 한 마리도 볼 수가 없었답니다. 호랑이는 종일 산속을 헤매고 다녔지만 개미 한 마리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기운이 없어서 그만 개울가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에고, 배고파 죽겠네. 물이라도 마시고 배를 채워야지. 호랑이가 졸졸졸 흐르는 개울물을 막 마시려는 참이었습니다. 부스럭부스럭 수풀이 흔들렸습니다. 곧 작고 하얀 토끼가 불쑥 나타나 개울가로 깡충깡충 뛰어왔습니다. 토끼도 마침 목이 말라 물을 마시러 나온 거예요. 토끼를 본 호랑이는 두 눈이 번뜩거렸습니다. 어흥, 토끼 요놈 잘 만났다. 아이고 깜짝이야. 놀란 토끼는 두 귀가 쫑긋해지고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토끼는 재빠르게 두 눈을 요리조리 굴리며 도망갈 길을 찾아보았습니다. 하지만 호랑이보다 빨리 도망칠 수는 없었답니다. 요놈, 오늘은 내가 내 밥이 되어야겠구나. 어흥. 호랑이는 토끼를 한 입에 삼킬 듯 커다란 입을 쩍 벌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들바들 떨며 살려달라고 싹싹 빌어야 되는 토끼가 생글생글 웃으며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산속의 왕인 호랑이님께서 겨우 저 같은 토끼 한 마리를 잡수신다고 배가 부르시겠어요? 저 하나 죽어 호랑이님의 줄인 배를 채울 수 있다면 기꺼이 죽지요. 하지만 조금만 머리를 쓰면 맛있는 물고기를 배가 터지도록 먹을 수 있을 텐데 그 방법을 알려드리지 못하고 죽는 것이 아쉬울 뿐입니다. 호랑이는 귀가 솔깃했습니다. 맛있는 물고기를 배가 터지도록 먹을 수가 있다고? 그게 정말이냐? 그럼요. 개울을 따라 내려가다 보면 작은 강이 나오지요. 그렇지. 그 강엔 싱싱한 물고기들이 얼마나 많이 산다고요. 그 물고기들만 잡으면 호랑이님은 겨우내 먹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거예요. 호랑이는 토끼 말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토끼야, 그럼 어떤 방법으로 물고기들을 잡을 수 있느냐? 제게 좋은 방법이 있으니 저만 따라오세요. 토끼는 호랑이보다 앞서 강으로 내려갔습니다. 호랑이는 토끼의 뒤를 어슬렁어슬렁 따라갔습니다. 이윽고 강가에 이르니 강물은 꽁꽁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토끼는 돌멩이로 얼음을 깨뜨려 구멍을 냈습니다. 호랑이님, 물속에는 고기들이 아주 많이 있어요. 꼬리를 이 구멍에 넣으세요.
그럼 낚시를 할 때처럼 물고기들이 꼬리에 달라붙을 거예요. 그럼 그때 꼬리를 얼른 들어 올리기만 하면 물고기들이 주르르 달려나오겠지요. 옳거니? 호랑이는 토끼의 말대로 냉큼 꼬리를 찬 강물 속에 집어넣었답니다. 호랑이님, 그럼 저는 강물 위쪽으로 가서 물고기들을 이쪽으로 몰아올게요. 호랑이님은 그저 여기 앉아만 계세요. 호랑이가 꼬리를 얼음 구멍에 넣자 토끼는 강 위쪽으로 깡충깡충 뛰어갔습니다. 호랑이는 물고기를 배불리 먹을 생각에 해가 지는 줄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물고기는 잡히지 않았고 토끼도 돌아오지 않았지요. 그럼 호랑이는 어떻게 되었냐고요? 꼬리는 꽁꽁 얼어버렸고 꼼짝달싹 못하게 된 호랑이는 그제야 토끼에게 속은 줄을 알았답니다. 다자구 할머니. 옛날 경상북도 중명 고개에는 무서운 산적들이 많았습니다. 산적들은 매번 마을을 공격해서 재물을 빼앗아가고 사람들을 잡아갔지요. 하지만 워낙 사나운 산적들이라 나라에서도 어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못된 산적들을 잡을 수 있을까? 고을 원님은 산적 때문에 고민이 이만저만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산적 소굴이 어디인지도 모르니 잡으러 가지도 못하고 있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낯선 할머니가 원님을 찾아왔습니다. 할머니는 대뜸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산적의 소굴로 가서 안을 살피고 신호를 보낼 테니 그때 관군을 이끌고 산적의 소굴로 공격해 오십시오. 늙은 할머니가 혼자서 산적 소굴로 가겠다니 원님은 벌쩍 뛰었습니다. 그건 안 될 말이오. 젊은이들도 맥을 못 추는 산적들을 노인께서 어떻게 상대하겠단 말이오. 걱정 마세요. 저는 이제 살 만큼 살았답니다. 마지막으로 고을 사람들을 위해 좋은 일을 할 수만 있다면 행복할 것입니다. 원님은 거듭 말려보았지만 할머니의 뜻이 워낙 굳어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결국 원님은 할머니를 산으로 보낼 수밖에 없었지요. 산으로 올라간 할머니는 두리번 주위를 살핀 뒤 냅다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다 자구야, 더 자구야. 할머니의 고함 소리가 산속으로 울려 퍼지자 놀란 산적들이 뛰쳐나왔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냐? 저 노인네는 대체 뭘 하는 거냐?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소리를 질러대는 게냐? 당장 죽고 싶으냐? 산적들은 할머니를 향해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그러나 할머니는 산적들을 전혀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훌쩍훌쩍 눈물을 흘리며 푸념까지 늘어놓았습니다. 제겐 다자구와 더자구라는 두 아들이 있지요. 그런데 이놈들이
둘 다 집을 떠나 돌아오지 않지 뭡니까? 그리하여 제가 이렇게 두 아들을 찾아 온 나라를 헤매는 중이랍니다. 그 얘기를 듣고 험악한 산적들도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어미가 자식을 찾아 헤맨다고 하니 가슴이 아팠던 거지요. 그래서 산적들은 할머니를 소굴로 데리고 갔습니다. 거기서 자신들의 살림을 맡아 하면서 두 아들을 찾으라고요. 계획대로 산적 소굴을 알아낸 할머니는 그날 밤 산적들에게 맛있는 저녁을 차려주고 독한 술을 잔뜩 대접했습니다. 이 늙은이를 이렇게 거두어주니 고마워서 준비한 선물이요. 많이들 드시오. 할머니는 술잔마다 그득그득 술을 따라 주었답니다. 얼마 뒤 산적들은 술에 취해 하나둘 골아 떨어졌지요. 그러자 할머니는 마을 쪽을 향해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더 자구야, 더 자구야. 할머니의 고함 소리를 들은 산적들은 모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노인네가 아들 생각이 간절한가 보구나. 밤이 깊어졌습니다. 술 취한 산적들이 모두 깊은 잠에 빠져든 것을 보고 할머니는 이번에 이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다 자구야, 다 자구야. 잠결에 고함 소리를 들은 산적들은 또 할머니가 아들을 부르려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다 자구야 라고 소리쳤더니 갑자기 관군들이 우르르 몰려와 산적의 소굴을 둘러쌌습니다. 사실 더자구와 다자구는 할머니와 관군 사이에 암호였답니다. 더자구는 아직 산적이 덜 잠들었다는 뜻이고 다자구는 산적들이 모두 잠들었다는 뜻이었지요. 할머니의 재치와 꾀로 관군들은 산적을 모두 잡을 수 있었고 그 뒤 마을 사람들은 산적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었답니다. 토끼에게 속은 호랑이. 옛날 옛적 산속에 늙은 호랑이 한 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젊었을 땐 산 짐승들을 호령하며 산속을 주름잡았지만 이젠 늙고 병들어 사냥을 하기도 힘들었지요. 기운도 없고 눈도 잘 안 보이니 큰일이구나. 토끼라도 한 마리 지나간다면 배를 채울 수 있을 텐데. 호랑이가 한창 굶주린 배를 움켜잡으며 푸념을 늘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정말 토끼 한 마리가 호랑이 앞으로 깡충깡충 뛰어가고 있었습니다. 호랑이를 보지 못하고 흥얼흥얼 노래까지 부르면서 말이에요. 토끼 요놈 잘 만났다. 어흠. 호랑이는 입맛을 다시며 토끼에게 달려들었지요. 깜짝 놀란 토끼는 바들바들 떨었습니다. 이제 꼼짝없이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니 까무러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토끼는
정신을 차리려고 애썼습니다.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하잖아. 좋은 방법이 있을 거야. 올 거니? 마침 옆에 있는 돌멩이를 보고 토끼는 두 눈을 반짝거렸습니다. 호랑이를 따돌릴 좋은 방법을 생각해낸 것이지요. 호랑이님, 저를 잡아먹기 전에 제 이야기를 좀 들어보세요. 토끼는 생글생글 미소까지 지으며 호랑이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호랑이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동안 꾀쟁이 토끼에게 여러 번 속아보았기 때문입니다. 요 녀석, 또 꾀를 부리는군. 어림없지. 이번엔 절대 안 속아. 호랑이는 다짐을 하며 소리쳤습니다. 이놈, 내 놈의 잔꾀엔 이젠 안 넘어간다. 어흥. 잔꾀라니요. 전 그저 호랑이님께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을 맛보게 해드리려고 하는 마음에서 나온 말씀이었습니다. 뭐?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이라고? 그게 도대체 뭐냐? 토끼의 말에 호랑이는 또 다시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혹시 찰떡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찰떡이라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호랑이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토끼의 말을 듣고 보니 언젠가 찰떡이란 걸 들어본 것 같았습니다. 잠깐만 계셔보세요. 제가 저기 냇가에 찰떡을 숨겨두었거든요. 얼른 가져올게요. 토끼는 황급히 근처 냇가로 가서 반들반들한 돌멩이들을 잔뜩 주워 들고 왔습니다. 이게 찰떡이라는 것이냐? 그거 참 맛있게 생겼구나. 어디 하나 먹어볼까? 배고픈 호랑이는 급히 돌멩이 하나를 집어들더니 금방이라도 삼켜버릴 듯 입을 벌렸습니다. 아이고 호랑이님, 찰떡은 불에 구워 먹어야 맛있답니다. 제가 구워드릴 터이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호랑이는 이왕이면 맛있는 떡을 먹고 싶었습니다. 그래 토끼야. 한번 맛있게 찰떡을 구워보렴. 토끼는 냉큼 나무를 주워다가 불을 지피고 그 위에 돌멩이를 올려놓았습니다. 돌멩이들이 발갛게 달아오르자 정말 맛있는 떡처럼 보였습니다. 이제 다 구워졌느냐? 예, 하지만 구운 찰떡은 꿀을 발라 먹어야 제 맛이 납니다. 제가 마을로 가서 달콤한 꿀을 얻어올 테니 잠깐만 기다리세요. 토끼는 마을 쪽으로 껑충껑충 뛰어가며 소리쳤습니다. 절대로 그냥 드시면 안 됩니다. 꿀을 가져올 때까지 기다리세요. 하지만 먹지 말라고 하면 더 먹고 싶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꼴깍 꼴깍. 호랑이는 입에 군침이 돌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에라 모르겠다. 호랑이는 얼른 떡 하나를 집어 꿀꺽 삼켰습니다. 아이고 뜨거워. 호랑이 살려. 벌겋게 달아오른 돌멩이를 삼켜버렸으니 호랑이는 어찌 됐을까요? 호랑이 뱃속은 뜨거운 돌멩이에
홀라당 데워버렸고 호랑이는 몇 날이나 끙끙 앓으면서 지냈답니다. 돌로 만든 배. 옛날 어진 임금님이 한 분 있었습니다. 백성과 나라만 생각하는 훌륭한 임금님이었답니다. 그런데 임금님께 큰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얼마 전 임금님이 중국의 왕과 지혜를 겨루기로 했습니다. 중국 왕이 먼저 문제를 내기로 했는데 중국에서 보내온 문제는 세상 누구도 풀 수 없는 것이었거든요. 그 문제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튼튼한 배를 만들어 주시오. 나무 배는 쉽게 썩고 부서지니 돌로 만든 배를 만들어서 보내주시오. 하지만 돌로 만든 배는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설령 만들더라도 무거운 돌 배를 바다에 띄웠다가는 금방 가라앉을 테고요. 이를 어쩌면 좋을꼬? 이 문제를 풀지 못하면 내가 중국 왕에게 지는 꼴이니 큰일이구나. 임금님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신하들과 함께 며칠 낮, 며칠 밤을 생각해 보았지만 뾰족한 방법을 찾을 수가 없었지요. 그렇다고 중국 왕에게 지혜 겨루기를 없었던 걸로 하자고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용기 없고 어리석은 나라라는 말을 듣게 될 것이 분명했으니까요. 임금님이 큰 고민에 빠지셨다는군. 나라에 큰 걱정이 생겼어. 자칫하면 우리나라가 어리석은 나라가 될 판이야. 백성들도 고민이 이만저만 아니었답니다. 누군가 이 문제를 풀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모두들 이렇게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어린 소년이 대궐로 임금님을 찾아왔습니다. 똑똑해 보이는 이 소년은 자신이 나라의 걱정을 해결할 수 있다며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래, 내가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것이 사실이냐? 물론입니다. 그건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소년은 자신만만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쉽다고? 돌로 배를 만들어 바다에 띄우는 일이 어찌 쉽단 말이냐? 임금님이 묻자 소년은 배짱 두둑하게 말했습니다. 어차피 그 문제는 지혜를 겨루기 위해 보낸 문제가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도 지혜로 풀면 되는 것이지요. 소년의 말에 임금님은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럼 어서 문제의 답을 말해보아라. 어떻게 하면 돌배를 만들 수 있겠느냐? 저는 돌배를 만들 방법은 모릅니다. 하지만 돌배를 만들지 않아도 되는 방법은 알고 있습니다. 돌배를
만들지 않아도 될 방법이라. 그것이 무엇이냐? 중국의 왕에게 이렇게 답장을 써서 보내시면 됩니다. 이미 돌배는 만들어 놓았으나 돌배를 끌고 갈 밧줄이 없다. 돌배는 워낙 무거워 보통 밧줄로는 바다까지 끌고 갈 수가 없다. 그렇다고 무거운 밧줄로 끌고 가려면 밧줄 무게 때문에 돌배를 움직이기 힘들 것이다. 그러니 가볍고 튼튼한 모래 밧줄을 만들어서 보내라. 소년이 말하자 임금님은 감탄했습니다. 오호라, 아무리 뛰어난 재주를 가진 사람이라도 모래 밧줄은 만들 수가 없으니 중국의 왕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겠구나. 우리는 그냥 중국에서 모래 밧줄이 오기만을 기다리면 될 것이고. 임금님은 당장 중국에 답장을 써서 보내도록 했습니다. 물론 소년의 말대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오랜 세월이 흐르도록 중국에서는 모래 밧줄을 보내오지 못했답니다. 결국 소년의 지혜가 나라를 구한 것입니다. 힘센 농부. 옛날 한 마을에 힘이 센 농부가 살았습니다. 얼마나 힘이 센지 이웃 마을까지 자자하게 소문이 날 정도였지요. 아니 글쎄, 소도 번쩍번쩍 들어올린다지 뭐야. 얼마나 힘이 센지 큰 산도 거뜬히 들어올린다잖소. 힘으론 나라 안에서 농부를 당할 자가 없을 게야. 사람들은 농부를 존경스러운 눈으로 우러러보곤 했습니다. 그러자 농부는 우쭐한 마음이 생겼지요. 내가 언제까지나 이런 시골에서 살 수는 없지. 한양으로 가서 내 힘을 인정받아야겠다. 결국 농부는 고향을 떠나 한양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한창 한양을 향해 꼬불꼬불 산길을 걸어가던 농부가 잠깐 나무 밑에서 쉬고 있을 때였습니다. 멀리서 말을 탄 선비가 하인과 함께 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보아하니 한양으로 가시는 분들이구려. 같은 길을 갈 듯하니 여기서 쉬고 함께 갑시다. 혼자 가는 길이 쓸쓸하던 농부는 선비와 하인이 몹시 반가웠습니다. 그럽시다. 우리도 마침 한양으로 가는 길이라오. 선비는 말에서 내려 농부 곁으로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우르르 난데없이 도둑 무리가 나타났습니다. 이놈들, 가지고 있는 것을 몽땅 내놓아라. 아이고, 우린 가진 게 없습니다.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얼굴이 노래진 아이는 부들부들 떨면서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었지요. 하지만 농부는 겁먹기는커녕 눈을 부라리며 소리쳤습니다. 이놈들 다 덤벼라.
내가 상대하마. 농부는 곁에 선 나무를 쑥 뽑아들더니 마치 지팡이 휘두르듯 나무를 휘둘렀습니다. 아름드리 나무를 가뿐히 뽑아드는 것도 기막힌데 그것을 지팡이처럼 휘두르다니. 놀란 도둑들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요. 무서운 놈들이구나. 어서 도망가자. 도둑들은 걸음아 날 살려라 하며 숲속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아이고, 대단하시네요. 하인은 존경스러운 눈빛으로 농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우쭐해진 농부는 은근히 뽐내며 선비에게 말했습니다. 힘있는 사람이 약한 사람을 돕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요. 어흠, 선비님은 어디 다치신 데 없소. 참으로 고맙소이다. 그런데 만약 당신보다 힘센 도둑이 있었으면 어쩔 뻔하였소. 선비의 말에 농부는 기분이 나빠졌습니다. 무슨 소리요? 나보다 세상에 힘센 사람이 어디 있겠소? 정말 그럴까요? 선비는 빙그레 웃더니 옆에 있던 바위를 손으로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아, 세상에. 농부는 깜짝 놀랐습니다. 선비가 들어 올린 바위는 아무나 들 수 없는 커다란 바위였거든요. 뭐, 그까지 바위쯤이야. 농부는 놀라지 않는 척하며 선비가 들었던 바위를 자기도 들어보려고 했습니다. 영차? 영차? 그러나 바위는 끄떡도 하지 않았습니다. 농부는 얼굴이 벌개지도록 힘을 써보았지만 소용이 없었지요. 농부 양반, 세상은 아주 넓고 힘센 사람도 많다오. 조금 전 도둑이 나타났을 때 내가 나서지 않은 것은 자칫 성급하게 덤볐다가 당신이나 하인이 다칠까봐 사정을 살피던 것이라오. 말을 마친 선비는 하인과 함께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내가 힘만 믿고 잘못된 생각을 했구나. 농부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 열심히 농사를 지었답니다. 자라와 토끼. 동해바다 깊은 곳엔 용왕님이 사는 용궁이 있답니다. 어느 날 용궁에 큰 일이 생겼습니다. 용왕님이 큰 병에 걸리고 말았거든요. 동해바다 물고기들이 용하다는 의사 물고기는 다 불러 모으고 좋다는 약은 다 써보았지만 용왕님의 병은 좀 채 낫질 않았습니다. 먼 나라에서 온 의사는 용왕님을 진찰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용왕님의 병은 육지에 사는 토끼의 간을 먹어야 나을 수 있답니다. 누가 토끼의 간을 내게 구해다 주겠느냐? 아무도 선뜻 나서지 못했습니다. 바다에 사는 물고기들이 어떻게 육지의 토끼를 용궁으로
데려올 수 있을까요? 제가 해보겠습니다. 평소 용왕님을 곁에서 모시던 자라가 나섰습니다. 누구보다도 용왕님의 병이 낫기를 바라던 신하였기 때문입니다. 자라는 곧 토끼를 잡기 위해 육지로 나갔습니다. 난생 처음 육지로 나온 자라는 어디서 어떻게 토끼를 찾을지 막막했습니다. 토끼란 놈은 두 귀가 쫑긋하고 진주처럼 동그란 두 눈이 빨갛다고 했지. 대체 그렇게 이상하게 생긴 놈을 어디서 찾지? 그런데 뜻밖의 운이 좋았습니다. 저기 멀리서 꼭 그렇게 생긴 것이 깡충깡충 뛰어오고 있었거든요. 먹이를 찾아 나온 다얀 토끼였습니다. 자라는 황급히 달려가 토끼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이고, 도선생 아니십니까? 제가 선생님을 얼마나 찾았다고요. 갑자기 자라가 나타나 절하자 토끼는 놀랐습니다. 하지만 절을 받으니 괜히 우쭐해졌습니다. 대체 뉘신데 날 찾았단 말이오. 토끼는 거드름을 피우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동해바다 용궁에서 온 자라라고 합니다. 실은 토 선생님이 지혜롭고 똑똑하다는 소문을 들은 우리 용왕님께서 토 선생님을 모셔오라 하셨습니다. 토 선생님께 높은 벼슬을 주시고 싶다고요. 자라의 말을 들은 토끼는 귀가 솔깃했습니다. 그렇잖아도 평생 산속에서만 살다 보니 다른 세상에 대한 호기심이 많았던 터였습니다. 그래서 토끼는 당장 자라의 등에 업혀 아름다운 용궁으로 갔습니다. 그대가 육지에 사는 토끼인가? 내가 육지에 사는 토끼가 맞는가? 용왕이 물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실은 그대의 간이 내 병에 잘 듣는다 하여 이렇게 자라를 시켜 데려왔다. 나를 원망하지 말고 기꺼이 나를 위해 목숨을 바치도록 하라. 아이고, 꼼짝없이 죽게 생겼구나. 자라의 꾀에 속아 넘어가다니. 토끼는 분하고 무서웠지만 곧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용왕님, 이를 어찌합니까? 사실 토끼 간이 몸에 좋다는 소문 때문에 너도 나도 제 간을 빼앗으려고 했지요. 그래서 저는 간을 지키려고 보통 때는 간을 꺼내 아무도 몰래 숨겨둔답니다. 용왕님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간을 배 밖으로 꺼내 숨긴단 말이냐? 그렇습니다. 진작 자라가 제 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면 꺼내가지고 왔을 것을. 지금 당장 육지로 가서 간을 가지고 다시 올 테니 육지로 보내주십시오. 저야 간이 없어도 살 수 있으니 상관없답니다. 그럴듯한 토끼의 말에 용왕님은 물론 자라까지 속고 말았습니다.
자라는 토끼를 등에 태우고 다시 육지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하지만 육지에 닿자마자 토끼는 팔짝 뛰어 숲속으로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요런 바보야. 단을 떼어놓고 살 수 있는 동물이 어디 있느냐. 처음엔 내가 날 속였지만 이번엔 내 놈이 내게 속았지. 이렇게 자라를 약올리면서요. 멸치의 꿈. 동해바다에 사는 멸치가 하루는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멸치는 하늘로 붕 올라갔다가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주변에는 흰 구름이 뭉게뭉게 피어나더니 또 하늘에서는 하얀 눈이 펄펄 쏟아졌지요. 게다가 멸치의 몸은 추워졌다, 더워졌다 하는 이상한 꿈이었습니다. 잠에서 깬 멸치는 도무지 이게 무슨 꿈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대체 누구에게 내 꿈을 풀이해 달라고 해야 하나? 멸치가 한참 걱정에 빠져 있을 때였습니다. 마침 멸치와 친하게 지내던 가자미가 찾아왔는데 멸치의 말을 듣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해바다에 사는 낙지 선생이 꿈풀이를 잘 한다고 하던데요. 가자미야, 잘 되었다. 그럼 내가 냉큼 서해로 가서 낙지 선생을 좀 모셔오너라. 멸치는 가자미에게 부탁했습니다. 먼 서해까지 갈 생각을 하면 눈앞이 컴컴했지만 가자미는 멸치의 부탁을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평소 존경하던 멸치 어르신의 부탁을 거절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가자미가 서해에 낙지 선생을 모셔온다는 소식은 금세 동해에 퍼졌습니다. 꿈풀이를 잘 하기로 소문난 낙지 선생을 보기 위해 멸치집에는 동해의 모든 물고기들이 몰려들었지요. 멸치 선생의 꿈은 낙지 선생의 꿈풀이가 시작되었습니다. 동해 물고기들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늘로 올라갔으니 용이 된다는 뜻입니다. 물고기들은 모두들 깜짝 놀랐습니다. 멸치가 용이 된다니. 그리고 땅에 떨어졌으니 이것은 용이 비를 내리기 위하여 내려온 것입니다. 용이라는 동물이 원래 구름을 타고 돌아다니다 보니 구름이 뭉게뭉게 피어난 것이지요. 낙지의 꿈풀이에 멸치는 우쭐해졌습니다. 앞으로 용이 될 생각을 하니 당장 하늘이라도 날아갈 듯했지요. 그럼 몸이 추워졌다, 더워졌다 한 것은 무슨 뜻인가요? 그것은 용이 되어 사계절을 소나기에 쥐고 마음대로 주무르게 된다는 뜻이지요. 꿈풀이를 끝낸 낙지는 존경스럽다는 듯 멸치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날부터 멸치는 거드름을 피우며 바닷속을 휘젓고 다녔습니다. 용이 될 몸이니 모든 물고기의 존경을 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멸치를 보는 다른 물고기들은
한이 꼬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멸치를 가장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은 가자미였습니다. 낙지 선생을 모시러 서해까지 다녀왔는데 멸치가 고마워하지도 않고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참다 못한 가자미는 물고기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멸치 어르신의 꿈은 죽음을 뜻하는 꿈입니다. 하늘에 올라가는 것은 낚싯바늘에 걸려 물 밖으로 나가는 것이고, 구름이 생긴 것은 멸치 어르신을 굽는 불에서 나는 연기지요. 또 소금을 훌훌 뿌려 구울 테니 흰 눈이 펄펄 내리는 것처럼 보인 것이고, 그러다 보니 멸치 어르신의 몸이 추워졌다, 더워졌다 하는 것이지요. 가자미가 말하자 물고기들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꿈풀이가 그럴듯했으니까요. 하지만 멸치는 우라가 치밀었습니다. 이런 고약한 놈! 화가 난 멸치는 가자미의 뺨을 힘껏 때렸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랄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어찌나 세게 얻어맞았던지 가자미의 눈이 한쪽으로 몰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가자미의 꼴을 보고 꼴뚜기는 너무 놀란 나머지 두 눈을 꽁무니에 감추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그 모습을 보고 웃어대던 새우는 너무 웃다가 그만 허리가 굽어지고 말았답니다. 춤추는 호랑이. 어느 마을에 피리 불기를 좋아하는 나무꾼이 살았습니다. 필릴리 필릴리. 어느 날 숲에서 피리를 불던 나무꾼은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부스럭 부스럭. 토끼가 부스럭거리는 줄로 생각했던 나무꾼은 그만 기겁을 하고 말았습니다. 커다란 호랑이가 입을 쩍 벌린 채 나무꾼을 매섭게 노려보고 있었거든요. 놀란 나무꾼은 커다란 나무 위로 허둥지둥 올라가서 하늘에 기도했습니다. 아이고 하느님, 제발 호랑이가 나무 위까지는 올라오지 못하게 해주세요. 나무꾼의 기도를 하늘이 들어준 걸까요? 정말 호랑이는 나무 위로 올라오지 못했습니다. 기어 오르다가는 미끄덩, 주르륵, 대굴대굴. 호랑이는 몇 번이고 안간힘을 썼지만 번번이 나무에서 미끄러지고 말았습니다. 한참 길을 쓰던 호랑이는 이윽고 포기를 한 듯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습니다. 휴, 하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이제 그만 내려가 보자. 그러나 나무꾼이 막 나무를 내려가려던 그때였습니다. 어흥, 크르릉. 다시 호랑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번엔 한 마리도 아니고 여러 마리가 몰려왔습니다. 나무꾼은 덜덜 떨리는 다리를 간신히 진정시키며 더 높은 가지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큰일 났습니다. 호랑이들이 목마를 타기 시작하는 거예요.
호랑이 한 마리가 나무 밑에 붙어 서자 다른 호랑이가 그 위를 올라타고 그 위를 또 다른 호랑이가 올라타고 목말은 점점 높아졌습니다. 어이쿠, 이제 꼼짝없이 죽었구나. 나무꾼은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마지막 호랑이까지 목말을 타는 순간이면 나무꾼은 영락없이 호랑이 밥이 될 테니까요. 드디어 마지막 호랑이가 목말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호랑이는 사나운 발톱을 나무꾼 앞에 고추 세웠습니다. 어흥, 어흥. 그때 나무꾼은 주머니에 넣어둔 피리를 떠올렸습니다. 죽더라도 좋아하는 피리나 실컷 불어보고 죽자. 나무꾼은 재빨리 피리를 꺼내 불기 시작했습니다. 필릴리 필릴리. 나무꾼의 피리 소리는 숲속으로 퍼져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피리 소리는 어찌나 흥겹던지 나뭇가지들조차 덩실덩실 춤을 출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니 호랑이들이야 두말할 나위가 없었지요. 덩실덩실 호랑이들은 모두 피리 소리에 맞춰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흔들흔들 불안하게 흔들리던 호랑이들은 한꺼번에 와르르 굴러 떨어지고 말았답니다. 맨 위에 있던 호랑이는 떨어지며 바위에 부딪혀 죽고 또 한 마리는 구르다가 큰 나무에 부딪혀 다리가 부러지고 또 한 마리는 허리가 부러졌습니다. 간신히 위기를 모면한 호랑이들마저도 덩실덩실 춤을 추느라 정신이 없었답니다. 필릴리 필릴리 덩실덩실 더덩실 피리 소리와 호랑이들의 춤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럼 나무꾼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사이 나무꾼은 슬금슬금 나무에서 내려왔고 또 슬금슬금 뒷걸음을 치면서 도망을 쳤답니다. 도깨비 씨름. 기분 좋다. 세상이 다 내 거 같구나. 비틀비틀 건들건들 술에 흠뻑 취한 할아버지가 고개를 넘어오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고개 너머에 사는 친구의 환갑잔치에 다녀오는 길입니다. 친구들과 거나하게 술을 마신 뒤라 기분이 몹시 좋았지요. 얼씨구 절씨구 지화자 좋다. 콧노래까지 흥얼대며 걷다 보니 문득 낮에 친구가 했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저 고개에서 밤이면 도깨비가 나온다네. 집에 갈 땐 조심하구려. 순간 할아버지는 머리카락이 쭈뼛 서는 듯 했습니다.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겁쟁이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서움을 떨치려고 오히려 어깨를 쫙 펴고 배를 쑥 내밀며 당당히 걸어갔지요. 도깨비야, 어디 한번 나와봐라. 그럼 내가 씨름이라도 한 판 해주마. 할아버지가 막 내리막길을 내려올 때였습니다.
으흐흐흐. 어디선가 도깨비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아버지는 다리가 덜덜 떨렸지만 무서움을 떨치려고 오히려 큰 소리를 탕탕 쳤습니다. 도깨비 이놈, 어서 모습을 내보여라. 그러자 저만치에서 시커먼 그림자가 흔들렸습니다. 도깨비가 틀림없었습니다. 보통 때 같으면 도망을 쳤겠지만 할아버지는 술에 취하고 보니 없던 용기도 생기는 것 같았습니다. 좋다. 나하고 씨름이나 한판 붙어보자. 할아버지는 도깨비에게 성큼성큼 다가갔습니다. 도깨비는 이리저리 몸을 흔들며 씨름할 준비를 하는 듯 했지요. 자, 먼저 덤벼라. 할아버지는 배짱 두둑하게 큰 소리를 쳐댔지요. 그러자 도깨비가 할아버지를 향해 한쪽 팔을 휘둘렀습니다. 오호, 요놈 봐라. 나를 넘어뜨리려는 속셈이구나. 어림없지. 할아버지는 재빠르게 몸을 피하며 도깨비를 꽉 붙잡았습니다. 정말 한판 씨름을 벌여볼 참입니다. 으라차차. 할아버지는 있는 힘을 다해 도깨비의 허리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냅다 바닥에 던져버렸지요. 도깨비는 그만 홀라당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놈, 이젠 내 실력을 알았겠지? 다시는 내 놈이 꼼짝 못하도록 내가 혼을 내주마. 할아버지는 쓰러진 도깨비를 끌어다가 나무에 꽁꽁 묶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기분 좋게 고개를 넘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정말 영감이 도깨비와 씨름을 했단 말이오. 지난밤 이야기를 들은 할머니는 할아버지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고개에 가보면 알지. 내가 지난밤에 도깨비 놈을 나무에 꽁꽁 묶어두었거든. 할아버지는 할머니를 데리고 고개로 갔습니다. 그런데 도깨비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나무에 꽁꽁 묶인 것은 도깨비가 아니라 기다란 빗자루였습니다. 아니, 밤새 빗자루와 씨름을 하신 거요? 할머니는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뒷머리를 긁적이며 생각했습니다. 에이, 앞으로는 빗자루와 도깨비도 뭘 알아볼 만큼 많이 마시진 말아야지.